하버드 경영대학원이 K푸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정규 교과 과정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식품 기업이 세계 최고 권위의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재로 선정된 것은 전 세계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죠. 특히 한국형 편의점의 무서운 성장세에 뉴욕타임즈는 이대로 가다간 미국이 K푸드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코리아타운의 한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여성이 보내온 사연이 또 한 번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 코리아타운 올림픽가 한인마트 식품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멜리사입니다. 올해 28이 되었고 이곳 한인마트에서 일한 지는 8년이 되었어요. 엄마는 근처 버몬트 애비뉴에서 수제버거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죠. 코리아타운 근처다 보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소스를 활용한 버거나 김치 코울슬로 같은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아빠는 전기기사셨는데 제가 12살일 적 새벽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워낙 어릴 때라 아빠 얼굴도 사진으로만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눈물소리였어요. 엄마는 매일 밤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면 혼자 흐느끼셨는데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특히 제 생일날이면 엄마는 아빠의 사진을 보며 더 많이 우셨죠. 그래서인지 아빠의 부재는 단순한 공허함을 넘어 매일 밤 엄마의 한숨으로 이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었습니다. 식당을 시작할 때는 작은 테이크아웃 점포였는데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는 일이 전쟁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철이 들었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엄마 혼자 식당 일을 하시느라 바쁜 걸 알았기에 집안일도 돕고 뭐든 항상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했거든요. 엄마가 밤늦게 퇴근하시면 혼자서 숙제도 하고 도시락도 싸고 심지어 엄마 옷까지 다림질해 두곤 했죠.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는 제가 나이답지 않게 당차고 살림 솜씨도 좋다고 칭찬해 주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도 소심해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학부모 참관일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학교에 오는데 저희 엄마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 마감까지 식당 일로 매일 바쁘기 때문에 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텅 빈 책상 앞에서 혼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옆자리에서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제 친구 유정이의 어머니셨습니다. 유정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CJ식품 미주법인 총괄 업무로 파견되시면서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된 한국 여학생이에요. 키도 크고 하얀 유정이는 학교에서 늘 밝게 웃으며 교내 봉사활동도 주도하고 다른 백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그런 유정이 제 이야기를 뭐라고 했는지. 유정이 엄마가 유정이보다 저를 더 예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백인 친구 엄마들이 수군거리며 절 볼 때도 유정 엄마는 늘 우리 멜리사라고 부르면서 제 어깨를 감싸며 우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동안 우리라고는 엄마와 저밖에 없었는데 유정이 엄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더 큰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죠. 특히 학부모 참관일 단체 사진을 찍을 때면 얘가 우리 둘째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유정이와 함께 세워주셨고 점심시간엔 김밥도 하나씩 더 싸우셔서 자연스럽게 건네주셨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인사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과 후면 자연스레 발걸음이 한인마트로 향했는데 숙제를 하다가도 계산대 뒤에서 유정이 엄마를 바라보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읽으시는지, 어떻게 매번 새로운 상품들을 들여오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게다가 마트를 찾는 손님들마다 유정이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도 참 좋아 보였죠. 무엇보다 유정이 엄마가 운영하시는 한인마트는 저희 엄마의 식당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고추장으로 만드는 엄마만의 특제 버거 소스는 손님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였는데 이 비법의 시작은 유정이 엄마가 추천해주신 고추장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식재료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방과 후에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유정이 엄마는 제가 마트에 들를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막 들어온 과자가 있으면 꼭 먹어보라고 제 거하고 엄마 거하고 두 개를 챙겨주시곤 했죠. 전 그중 특히 꼬북칩이라는 과자가 매콤하고 바삭거리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유정이 엄마와 같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이곳 마트 식품부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국에서 한국 식문화를 알리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갓 만든 김밥이나 어묵 국물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정성 담긴 도시락으로 맛있는 한 끼를 선사해서 한국의 맛있고 든든한 식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일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죠. 그런데 그즈음 엄마의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엄마가 새롭게 개발한 로스트 갈릭 버거를 먹은 손님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이었죠. 이 버거는 구운 마늘의 풍미와 불고기 소스의 조화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 메뉴가 되었는데 하필 그 주력 메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신선한 재료로만 요리하시던 분이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더욱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는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오늘 들어온 식자재부터 검수를 하셨거든요. 마늘도 하나하나 까보시면서 속이 단단하고 싱싱한 것만 납품을 받고 전날 남은 재료들은 절대 다음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LA타임즈의 한 기자가 우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우리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던 중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왕하오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가 원산지를 속이고 중국산 마늘을 캘리포니아산으로 둔갑시켜 공급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결국 식중독의 원인도 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중국산 마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날 밤 저는 밤늦도록 인터넷에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릭 스콧 상원 의원이 최근 중국산 마늘의 심각한 생산 과정 문제를 폭로한 기사를 발견했죠. 특히 농장에서 인분을 비료로 사용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미성년 노동자들을 강제 고용하는 인권 문제까지 제기되어 있더라고요.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한동안 말씀을 잃으셨어요. 평생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손님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오셨던 분이었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들의 건강을 해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인 듯 했죠. 저 역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식중독 사고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단체 주문을 해주시던 인근 회사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동안 쌓아왔던 단골 손님들마저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출은 급감했고 월세와 재료비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였기에 엄마의 한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정이 엄마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이번에도 분명 좋은 조언을 해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유정이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분께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CJ식품 미주법인 총괄이신 유정이 아버님은 식품 관련 법률 전문인 정현수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죠. 현수 아저씨는 우리 식당의 상황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 날 찾아와 주셨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변호사라고 하면 을의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현수 아저씨는 서글서글한 미소를 띤 온화한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일할 때만큼은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이셨습니다. 식재료 납품 계약서부터 원산지 증명 서류,
그리고 식중독 피해자들의 병원 진단서까지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죠. 저는 옆에서 메모를 하며 어려운 전문 법률 용어들이 나올 때마다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현수 아저씨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설명하듯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유정이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현수 아저씨는 한국에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인 식품업계에서는 식품 안전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해준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었죠. 결국 현수 아저씨의 도움으로 납품업체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게다가 현수 아저씨는 식재료 검수 체크리스트 도입과 원산지 증명서, 이중 확인 시스템처럼 구체적인 관리 방안까지 매뉴얼화해서 제안해 주셨어요. 단순히 법적인 일처리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특히 현수 아저씨는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건네시면서 법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언제라도 연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고 우리 햄버거를 꼭 한번 맛보러 와달라고 부탁드렸죠. 현수 아저씨는 처음에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맞이 못해 하셨지만 제가 팔을 붙잡고 간곡히 부탁드린 끝에 결국 식당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인 불고기 버거를 현수 아저씨께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수제 버거를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현수 아저씨의 눈이 커졌죠. 이건 정말 대박이라면서 햄버거의 개념을 바꾸는 맛이라며 연신 감탄을 쏟아내더라고요. 다음 날 현수 아저씨는 로펌 직원들을 위한 단체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현수 아저씨의 주문을 시작으로 갑자기 회사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LA의 유명 법무법인에서도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식품 안전 전문 변호사가 인정한 안전한 햄버거라는 평판이 퍼져나갔죠. 순식간에 중국산 식재료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우리 식당의 전환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현수 아저씨에게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매번 로펌으로 배달 주문이 오면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을 하나 더 챙기셨거든요. 현수 아저씨의 취향을 고려해 김치를 넉넉히 담고 불고기도 평소보다 푸짐하게 넣어주셨죠. 저도 그렇게 엄마가 현수 아저씨를 챙기는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누군가를 저렇게 따뜻하게 챙기시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행복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두 사람의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현수 아저씨가 빈 도시락을 돌려주러 우리 가게로 오셨는데 카운터 앞에서 엄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식당 창가에 비치더라고요. 평소엔 보기 힘든 엄마의 수줍은 미소와 현수 아저씨의 따뜻한 눈빛이 창에 비친 달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꼈죠. 특히 현수 아저씨가 엄마의 요리 실력을 칭찬하실 때면 엄마의 두 볼이 살짝 붉어지곤 했죠.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고생하신 엄마에게 드디어 행복이 찾아온 걸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했던 날들도 잠시 어느 날부터 갑자기 현수 아저씨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 로펌으로 보내던 단체 주문 연락도 뚝 끊기고 도시락도 더 이상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죠. 불안한 마음에 저는 유정이 엄마를 찾아가 현수 아저씨 근황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정이 엄마도 요즘 회사가 바쁜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남편을 통해 들은 바로는 현수 아저씨가 갑자기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현수 아저씨가 엄마와 그렇게 가까워 보였는데 떠나기 전에 말도 없이 사라진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현수 아저씨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심 어린 마음을 생각하면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식당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표정은 뭔가 모르게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음식을 만들 때도 예전처럼 즐거워하시지 않았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한 흥미도 잃어가는 것 같았죠. 특히 저녁 늦게까지 홀로 주방에 남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럴 때마다 현수 아저씨가 잠시 한국에 다녀온다는 말이라도 해주었더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 진열대 앞에서 새로 들어온 한국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유정이 엄마가 사무실로 저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유정이 엄마는 CJ 본사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형 편의점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LA 코리아타운을 시작으로 현지화된 한식 도시락과 간편식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정이 엄마가 다음으로 한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CJ에서 미국인들의 입맛과 취향을 잘 이해하면서도 한식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현지 매니저를 찾고 있었는데 유정이 아버님이 저를 추천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제가 평소 유정이 엄마께 한식 편의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주 이야기했던 게 떠올랐나 봅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에 한식 도시락을 사갈 수 있고 밤늦게까지 따뜻한 어묵탕을 즐길 수 있는 24시간 한식 편의점에 대한 제 구상을 늘 관심 있게 들어주셨거든요. 유정이 엄마도 같이 기뻐하며 이번 기회에 한국의 선진 편의점 시스템을 직접 배워오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현지 미국인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LA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 제 역할이 될 거라고 하셨죠. 거기에 한국 본사와의 미팅도 직접 주선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한국에 가면 혹시 현수 아저씨 소식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번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지난 8년간 한인마트에서 쌓아온 제품 관리와 고객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는 한국의 편의점 시스템을 직접 배워올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특히 한국의 편의점들이 어떻게 24시간 내내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신선한 도시락을 유지하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게다가 현수 아저씨의 소식도 좀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고 곧바로 인천공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제 LA를 떠나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한국으로 향하게 된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LA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숙소로 향하던 길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편의점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편의점 카운터에 아무도 안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직원 없이 운영되는 편의점이라니 게다가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가는 길에 말이에요. CCTV가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손님이 정직하게 계산하고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LA에서는 보안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하고 경비원까지 있어도 도난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직원도 없는 무인 편의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이 마치 일상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열대 뒤에 사장님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슬쩍 진열대 뒷부분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뭔가 더 궁금한 게 있고 물어보고 싶은데 편의점 직원이 없으니 물어볼 수 없어 답답했죠. 시간도 늦었고 피곤하기도 해서 일단 숙소로 들어가서 짐을 풀고 내일 다시 편의점에 가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 앞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직원이 있는 일반 편의점이었어요. 이번에는 편의점에서 아침을 사 먹으려고 마음먹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진열대에 보이는 메뉴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치킨, 피자, 파스타, 족발, 김밥까지 마치 작은 식당처럼 다양한 메뉴들이 가득했죠. 게다가 가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대부분이 $2 내외였거든요. LA에서는 이 정도 가격으로는 과자 하나 사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토록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뉴를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마치 매일 하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집어들었어요. 현지인의 선택이라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저도 똑같은 메뉴를 골랐죠. 그런데 계산을 하면서 가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3,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LA였다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맛을 보고 나서였어요. 김밥은 적당히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했고 뜨끈한 라면 국물은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절로 으음하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맛있었어요. 쌀쌀한 아침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죠. 옆자리의 남자분에게 용기를 내어 이 음식 정말 맛있다고 평소에도 이렇게 먹냐고 말을 걸었더니 그는 수줍게 웃으면서 자신도 이 세트를 자주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면서 편의점에 다른 메뉴도 많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합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의 말을 듣고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음식이 기본 메뉴라니 만약 이런 편의점을 LA에 들고 간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LA에서도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한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분명 엄청난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 손님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카운터에 이한솔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택배를 맡기러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게 한쪽에 있는 택배 보관함으로 향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바코드를 찍자 딩동 소리가 났고 여성은 커다란 택배 바구니 안에 택배 상자를 넣고 가더라고요.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LA에서는 택배를 보내려면 우체국이나 UPS 같은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동네 편의점에서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게 놀라웠죠. 결국 참지 못하고 편의점 직원에게 방금 저게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명찰을 보니 이한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는 깔끔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LA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기에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한솔 씨는 저게 무인 택배 서비스라고 설명해 주었는데 24시간 언제든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이한솔 씨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이건 우리나라 편의점의 기본 서비스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프린트와 복사도 가능하고 ATM도 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약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뒤를 돌아보니 정말 프린터기와 은행 ATM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비상약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자 이한솔 씨는 편의점이란 이름 그대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곳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복합 생활센터 그 자체였어요. 은행, 우체국, 약국, 식당의 기능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LA로 돌아가면 이런 편의점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야근이 잦은 LA 다운타운 직장인들을 위해 24시간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바쁜 점심시간에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선사한다면 분명 대박이 날 거라 확신했죠. 게다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이런 한국식 편의점은
분명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CJ 본사에서 이재욱 차장님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 차장님은 현재 CJ의 글로벌 진출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K푸드 세계화 성공 과정을 연구 사례로 선정해 교재로 채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한국 식품 기업을 연구 사례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LA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편의점의 수준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은 지 오래였습니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의 맛과 품질,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는 미국의 그 어떤 프랜차이즈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게다가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는 방식도 놀라웠습니다. 24시간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매주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며 심지어 건강까지 고려한 제품을 선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식품 산업이 곧 미국을 평정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재욱 차장님은 이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각 주마다 다른 식품위생법과 영업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고,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과 트렌드를 고려한 현지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률 검토라는 말에 문득 정현수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정현수 아저씨를 알고 있느냐고 여쭤보았죠. 이재욱 차장님의 표정이 순간 밝아지더니 정현수 변호사님이 CJ의 미국 진출 초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저희 가족도 정현수 아저씨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중국산 식재료 사건 때 법적으로도 도와주시고 로펌 직원들과 함께 단골 손님이 되어주셨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버리셔서 많이 걱정이 된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러자 이재욱 차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무언가 말하기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수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일을 자신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하시면서도 자신이 알기로는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갑자기 편찮으셔서 급하게 한국에 오신 것으로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그제서야 현수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귀국이 이해가 되었죠. 특히 우리 가족에게 말씀도 없이 떠나실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려는데 자꾸만 현수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특히 이재욱 차장님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LA에서 그토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 혼자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시다니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 생각도 났습니다. 평소처럼 업무 일지를 적으며 오늘 있었던 일도 정리하려 했지만 여러 복잡한 생각으로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죠. 시간은 어느덧 저녁이 되어 서울의 거리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종아리 쪽 스타킹이 걸려 올이 나가버렸어요. 아침에 급하게 준비하느라 예비 스타킹도 챙기지 못했던 터라 당황스러웠죠. 마침 길 건너편에 편의점이 보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 따스한 조명이 저를 반겼습니다. 스타킹 진열대를 찾아 천천히 걸어가는데 약품 코너 앞에서 한 남자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까만 양복 차림의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자세히 보았더니 그 듬직하고 반듯한 모습은 분명 정현수 아저씨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몰랐지만 막상 실제로 보니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죠. 정말 용기를 내서 떨리는 목소리로 현수 아저씨를 부르자 천천히 아저씨가 뒤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죠.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수 아저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손에 들고 계시던 약품을 떨어뜨릴 뻔하셨어요. 현수 아저씨는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정말 멜리사가 맞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저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여쭤보았고, 이재욱 차장님을 통해 한국에 급하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현수 아저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특히 엄마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떠나셨던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현수 아저씨를 그리워하시는지 모르시냐고 말씀드렸죠. 현수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저와 엄마에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는 소년처럼 조용히 고백하기 시작했죠. 현수 아저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으로 서울대학교에 가고 미국까지 유학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현수 아저씨의 이야기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사실 현수 아저씨에게는 현정이라는 딸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아저씨를 바라보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죠. 그러자 아저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딸 현정이 16이 되던 해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12살 때 아빠를 교통사고로 잃고 엄마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으니깐요. 현수 아저씨는 그 후로 딸 현정과 살아계신 어머니가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현정이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가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배우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다고 해요. 마침 월가의 한 법무법인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일하면 현정이의 SAT 준비와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미국행을 결심하셨다고 했죠. 특히 미국 명문대 입시에서 중요한 과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챙겨주기 위해서라도 현지에서 지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LA의 한인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러다 우연히 저희 가족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현수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도 처음 엄마를 만났을 때부터 오랜 시간 홀로 지내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죠. 본인 스스로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지만 딸 현정이의 존재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한국에 와서도 매일 밤 엄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특히 도시락 속 김치를 먹을 때면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현정이가 제주항공 착륙사고 소식을 보더니 아버지의 미국행을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고 해요. 자신이 차라리 유학을 포기하겠다며 울먹이는 현정이를 보면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현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현수 아저씨의 딸 현정 언니가 마치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와 똑같이 한쪽 부모님을 잃고 자란 현정 언니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결국 저는 미국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잘 설명해드리겠다고 아저씨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현정 언니도 꼭 만나보고 싶다고 덧붙였죠. 현수 아저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을 나서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현수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힘들어하셨을 텐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프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정 언니도 저처럼 한쪽 부모님을 잃고 자랐고 엄마도 현수 아저씨처럼 홀로 저를 키우셨잖아요. 만약 두 분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제가 현정 언니와 함께 그 다리가 되어주기로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개봉 3일 만에 1등한 영화가 있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문화부 신입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나서 쓴 특집 기사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도쿄 시내 고등학교에서는 자진해서 한국 영화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난리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니치 신문사 문화부의 사쿠라 하니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때문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갑자기 제가 한국 취재를 가게 되었던 건 바로 현빈이라는 배우 때문이에요.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겨울연가 이후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현빈이 나오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시야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그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고 이 드라마로 정말 한국 문화가 제 마음에 불시착하게 되었어요. 일본 드라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감성적인 로맨스 전개와 영화 같은 영상 및 그리고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에 완전히 빠졌죠. 특히 현빈이라는 한국 배우의 작품은 하나도 빼지 않고 정주행했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현빈이 연기한 북한 군인 리정혁은 처음엔 그저 수수한 군복과 바가지 머리의 평범한 캐릭터였죠. 그런데 수수함과 대비되는 날렵하고 잘생긴 얼굴과 사람을 녹이는 목소리가 반전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그중 특히 윤세리가 퇴근하는 날 아무 말 없이 찾아가 우산을 들고 서 있던 모습에서 저는 심쿵하고 말았어요. 일본 드라마 같으면 우산을 건네주며 비 맞으면 감기 걸려라는 대사 정도로 마무리했을 게 뻔했으니깐요. 그렇지만 리정혁은 윤세리의 어깨가 비에 젖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기울이고 걸음 속도를 맞추면서 조용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저렇게 잘생긴 한국 남자의 우산 아래에서 비를 피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특히 제 동생 윤희는 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 광팬이 되어버렸어요. 고등학생인 윤희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매주 새로운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발굴해서 저한테 소개해주곤 했죠.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동생의 실시간 한류 콘텐츠 공유는 저한테 더 없는 기쁨이자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자매는 한국 콘텐츠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희가 저한테 특별한 영화 한 편을 추천했어요. 하얼빈이라는 영화였죠. 처음엔 현빈이 나온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졌는데 영화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다룬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순간 저는 잠시 망설이게 되었어요. 문화부 기자로서 이런 민감한 소재의 영화를 다뤄도 될지 신문사에서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같은 문화부 동료 유키가 제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저녁 시간 유키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건 2년째 만나고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였어요. 제가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던 유키는 커피 2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연애는 순조로웠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고 했죠. 가족들, 특히 유키 할아버지 세대의 반대가 거셌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 온화한 분이셨는데 한국인과의 결혼이라는 말에 처음으로 엄한 목소리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유키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났어요. 유키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아직도 과거의 틀에 갇혀 계신 것 같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유키의 말에서 과거와 현재를 사는 일본 세대 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깊은 골이 느껴졌죠. 저 역시 유키의 고민을 들으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리고 하얼빈 기사는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저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러다 문득 현우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져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키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현우는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지금은 안중근 평화사상연구소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싶어서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순간 유키의 고민과 제 고민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취재 때 현우 씨를 만나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유키는 밝은 표정으로 흔쾌히 승낙하며 미리 연락을 해두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유키와의 대화 이후 저는 기사 방향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 서울 방문을 승인받으려 스게루 부장에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스게루 부장이 제 기사를 단박에 반대를 하더라고요. 스게루 부장은 문화면에 테러리스트를 다룬 영화를 실을 수 없다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민감한 소재의 영화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한류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역사이자 평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죠. 현빈이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선택한 이유와 젊은 세대들이 이 영화를 보는 시각까지 다각도로 취재해보고 싶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한국은 오징어 게임 같은 전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강국이라는 점도 강조했죠. 하지만 스게루 부장의 반대는 완강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정치부의 신임 기자 킨쇼가 갑자기 저희 대화에 개입하더라고요. 킨쇼는 이런 시점에 양국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다며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어요. 신입 기자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스게루 부장의 표정이 순간 흔들리더라고요. 킨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얼빈이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할리우드 평단에서도 이 영화를 극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침없이 말했죠. 특히 역사적 사건을 시각적인 미학으로 승화시켜 전 세계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버라이어티 극찬을 정확하게 인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킨쇼는 날카로운 뼈아픈 지적을 덧붙였어요. 일본이 과거에 얽매여서 이런 중요한 문화 현상을 취재하지 않으니깐 일본 문화가 항상 한국 따라하는 아류 소리나 듣는다고 했죠. 계속 이런 식이면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트렌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갑작스런 킨쇼의 예상치 못한 지원에 저도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말은 분명 설득력이 있었어요. 스게루 부장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지못해 서울 취재를 허가했어요. 다만 기사는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단서를 붙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서둘러 공항에서 나와 첫 목적지인 마이니치 신문 서울지사로 향했어요. 서울지사는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들어서자 특파원 오노 기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화면에서 하얼빈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말하자 오노 기자의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일본 본사 문화부 신문사에서 이런 취재 기사를 허가해준 거냐고 의심하듯 묻더라고요. 제가 스게루 부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는데도 오노 기자는 스게루 부장이 진짜 그랬냐고 하면서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죠. 그때 옆자리에서 일하던 한 한국인 기자가 다가왔어요. 자신을 강아름이라고 소개한 기자는 오노 기자의 말을 야무지게 자르면서 반갑게 저에게 인사했죠. 저는 긴장된 마음을 달래며 아름 기자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름 기자가 도쿄대 유학 시절을 이야기하며 한일 문화 교류에 대해 말을 꺼내더니 사랑의 불시착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현빈의 팬이 되었고 고등학생 제 동생 유나는 이것 때문에 한국어 동아리에 들어가고 거의 일본에서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름 기자는 자신도 최근 일본 젊은 세대에서 벌어지는 한국 문화 찬양 현상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반가워하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한국인 입에서 나오니 너무 신기해서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렇게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면서 대화가 무르익었고 저는 용기를 내서 현빈 취재가 가능할지
조심스레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아름 기자는 마침 내일 현빈이 출연하는 하얼빈 제작 발표회 취재가 있는데 같이 가보자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현빈의 소속사와 연락이 닿을 수 있다는 말에 저는 큰 희망을 얻었죠. 그렇게 아름 기자의 도움으로 다음날 현빈과의 인터뷰가 성사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현빈은 스크린에서 본 것보다 더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180cm가 훌쩍 넘는 큰 키에 완벽한 비율. 특히 일본 남자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깊이 있는 이목구비와 넓은 어깨가 시선을 사로잡았죠. 순간 유키의 남자친구 현우도 이런 매력이 있어서 그녀가 반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인터뷰를 할 때 실제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사람을 마주하니 너무 좋아하다 보니 볼이 다 빨개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정말 광팬이라고 말하면 인터뷰 초반부터 흐름을 너무 흥분시킬 것 같아서 동생이 팬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고민하며 당황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빈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편하게 이야기하라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리정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마치 드라마 속 손예진이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죠. 그렇게 현빈의 배려로 시작된 인터뷰는 처음에 긴장된 분위기를 넘어 점차 편안한 대화로 이어졌고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현재 일본에서 현빈 씨는 톱스타급 인기를 누리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거의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런 민감한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고민은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현빈은 잘생긴 눈썹이 위로 한번 움직이더니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단일도 고민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안중근이라는 인간적으로 뛰어난 고귀한 사람의 인품을 배우로서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더 고민했다고 말했어요. 순간 저는 그의 대답에서 진정한 배우의 자세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죠. 이어서 현빈은 안중근 역할을 선택하게 된 계기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안중근의 애국자나 영웅적 면모가 아닌 동아시아의 평화를 꿈꾸었던 세계 평화, 외교관의 마지막 순간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 암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당시의 시대 상황과 한 인간의 고뇌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일본 배우들이 주로 맡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역사적 소재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고 깊이 있게 접근하는 한국 배우의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취재는 잘 마무리되었고 잠시 휴식 시간이 되어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죠. 아름 씨와 저는 현빈의 실물을 보며 인터뷰 내용에 대해 감탄하며 이야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영화사 건물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서 무슨 일인지 창밖을 내다봤는데 일본 전통 수호 모임 회원들이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 릴리 프랭키는 일본을 떠나라, 매국노 프랭키는 사과하라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배우는 필요 없다라는 외침도 거세졌죠. 게다가 일본 우익단체들은 SNS에 릴리 프랭키를 비난하는 글들을 빠르게 퍼뜨리고 있었어요.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취재 영상과 사진을 찍던 카메라맨들은 황급히 장비를 치워야 했고 영화사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취재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죠.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름 기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알고 보니 일본 배우 릴리 프랭키가 안중근 영화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일본 극우단체에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름 기자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며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스게루 부장이 처음 취재를 반대했던 것과 오노 기자의 차가운 반응이 떠올라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죠. 이런 과격한 반응들이 바로 그들이 우려했던 것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럴 틈도 없이 극우단체들의 시위는 더 거세졌어요. 그때 아름 기자가 재빨리 건물 후문을 통해 저를 안내했어요.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따라가다 보니 그곳에는 현우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름 기자는 현우와 연락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건물 뒤편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름 기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예약해둔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죠. 시위대의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아름 기자는 릴리 프랭키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뒤편의 카페로 와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어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며 릴리 프랭키가 들어섰고 자리에 앉자마자 약한 탄식을 내뱉더라고요. 그의 표정에서는 피로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문든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저는 평소에도 궁금했던 그의 이름에 대해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실제 일본 배우의 이름이 왜 영어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늘 궁금했거든요. 제 질문에 릴리 프랭키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리며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뜻밖에도 그 시작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죠. 당시 릴리 프랭키와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름이 로즈였는데 주변 친구들이 둘을 로즈와 릴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친했던 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이름이라 자연스레 릴리를 택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듣고 보니 일본의 유명 배우가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예명을 정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의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이어진 뒷이름 프랭키에 대한 설명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죠. 그저 자신이 좋아하던 영국 밴드 프랭키 고즈 투 할리우드에서 따왔다는 뜻밖의 고백이었으니까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미국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름을 엉망으로 붙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릴리 프랭키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의도한 바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외국에서 봤을 때 자신이 일본인인지 외국인인지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을 쓰고 싶었다는 설명이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중근 역할을 하게 된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안중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평화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별과 국적을 초월해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가치이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과제라고 진지하게 덧붙이더라고요. 순간 저는 앞서 만났던 현빈 배우와 릴리 프랭키가 똑같이 안중근의 평화 사상에 주목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결국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가진 강력한 매력과 깊이 있는 철학이 두 배우의 마음을 똑같이 사로잡은 것이었니깐 말이에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두 배우 모두 민족적 갈등이나 정치적 대립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어지는 궁금함에 이토 히로부미 역할을 맡게 된 구체적인 계기를 물었죠. 그러자 릴리 프랭키의 표정이 한층 더 진지해졌어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이 역할이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을 예상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이 역할을 맡아야 하는 이유였다고 힘주어 말하더라고요. 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극우 세력의 반발이 오히려 당시 이토 히로부미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긴장감과 갈등을 더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며 깊은 통찰이 담긴 목소리로 설명했죠. 특히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은 일본의 메이지 시대 지도자들이 꿈꾸던 아시아 패권과는 달리 모든 민족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상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선구자였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게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릴리 프랭키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어요. 게다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배우를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성이 묻어났죠.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는데 마음이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두 배우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역사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까 시위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옮기느라 현우와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마침 현우가 저를 향해 깊은 목례를 하며 반갑게 맞이했죠. 그의 단정한 차림새와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유키 남자친구인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일본어는 유창했고 정중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이 놀라웠죠. 저도 요즘 유키가 퇴근 후에도 결혼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할아버지 설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며칠 전에도
퇴근길에 유키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평소 온화하신 할아버지의 완강한 반대 앞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우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지만 이내 밝은 미소로 바뀌었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조심스레 털어놓더라고요.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무척 자상하신 분이었는데 한국인과의 결혼이라는 말에 처음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우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안중근 평화사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의 눈빛이 한층 진지해졌죠. 게다가 자신이 안중근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있다는 사실이 할아버지를 설득하는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순간 저는 현우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유키의 결혼에 도움이 되고 싶지만 과연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할아버지 세대의 역사적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현우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다고 하더라고요. 유키 할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안중근의 사상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지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우는 연구소에 일본 교도관들이 직접 기록한 안중근의 옥중 생활 자료가 있다며 특히 지바 도시치의 증언록은 일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안중근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어요. 현우는 제가 일본 기자라는 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이런 자료들이 제 기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죠. 게다가 방금 전 릴리 프랭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거라며 연구소 방문을 제안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두 배우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안중근의 평화 사상이 궁금했던 참이라 망설임 없이 동행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안중근 평화사상 연구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현우의 안내로 찾은 안중근 평화사상 연구소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에는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현우는 조심스럽게 동양평화론의 원본 사본을 꺼내 보여주며 안중근 의사가 체포된 후에도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자신의 구상을 계속 기록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미완의 유고로 남아 안타깝지만 그 안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하더군요. 특히 당시 그를 지켰던 일본인 교도관 지바 도시치의 증언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죠. 저는 호기심이 생겨 지바 도시치가 어떤 인물인지 물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현우의 설명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안중근을 처형하는 순간까지 그를 지켜본 일본인 교도관이 지바 도시치였던 거예요. 게다가 안중근을 지켜본 교도관이 오히려 그의 숭고한 정신에 감화되어 평생을 바쳐 그를 기리는 일을 했다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러자 현우는 안중근을 실제로 가까이서 봤던 일본 교도관들 중 당시 안중근을 존경하던 일본인이 지바 도시치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안중근의 인품과 평화 사상은 시대와 국적을 넘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현우는 이어서 지바 도시치가 안중근이 위순 감옥에 수감된 후 사형 직전까지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가 보여준 기록에는 정말 안중근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안중근이 매일 아침 일본어를 공부했다는 것, 심지어 자신을 지키는 교도관들에게 한문을 가르쳐주기도 했다는 내용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안중근이 순국한 후 지바가 간수 일을 그만두고 미야기현 구리하라시의 대림사를 세워 안중근을 평생 기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지금도 지바 도시치의 후손들은 9월이면 한국의 안중근 의사 숭모회와 함께 위령법 요식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일본인이 어떻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에게 이토록 감동받을 수 있었는지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키 할아버지의 편견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지바의 기록에 나온 안중근의 말은 너무나 담담하면서도 원대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중근이 자신이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를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잘못 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안중근이 이토를 처단했지만 이토를 미워하지 않았다니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 말이에요. 그런데 안중근은 단순히 이토에 대한 증오가 아닌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알리고 싶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은 바로 그 순간 안중근이 단순한 암살자가 아님을 깨달았다고 기록했대요. 저는 안중근 의사의 이러한 위대한 정신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우가 자신이 발견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조심스레 꺼내더군요. 현우는 러시아 외교 문서의 발견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면서 당시 러시아 영사관에서도 안중근의 재판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측에서도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유키의 할아버지가 안중근의 숭고한 평화사상의 진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람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이번 취재를 통해 안이사의 존경스러운 평화주의자 철학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점점 취재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이 기사가 단순한 문화면을 넘어서는 깊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접점이자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현우에게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기사의 핵심 주제로 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현우는 차분하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이 자료들을 유키의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안중근 의사의 진정한 뜻을 아신다면 할아버지도 분명 다른 시각으로 보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도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을 덧붙이는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시각 현우와 함께 연구소를 나섰고 숙소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때 유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취재는 어땠냐고 물어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희망이었다고 답했어요.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님의 평화 사상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현우와의 결혼도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죠. 유키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고 잠시 감동한 듯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유키와 통화 이후 한산한 지하철 칸에 앉아 하얼빈 영화에 대해 생각하는데 문득 동생 유나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동생에게도 이 감동적인 소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죠. 저는 바로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하얼빈 영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지금 취재 기사를 작성하려는 중인데 이 작품은 전 세계에 상영해야 할 정도로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했죠. 그러자 유나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얼빈이 이미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되어 월드 프리미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이미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 학교의 한국 문화 동아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친구들도 다들 배우들의 연기력과 영화가 주는 철학적 메시지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일부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동아리 회장은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을 주제로 교내 특별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전하더라고요.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안중근이 꿈꾸었던 동양 평화의 이상이 1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 일본 젊은 세대들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키와 현우의 진심 어린 사랑이 그러하듯 우리의 미래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